자, 이번에는 구강으로 수분 섭취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사람. 가능한 사람은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딱 보셨을 때 불가능한 사람을 이런 문제를 풀 때 지우면 돼요. 어떤 분들이 구강으로 섭취가 안 될까요? 의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절대로 뭐 구강으로 수분이라든지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5번 중에 안 되는 사람을 또 지워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가능한 사람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열납니다. 우선은 열나는 사람은 고열이 있으면 심하면 우리가 탈수도 되죠. 탈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나는 사람은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권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객혈 있어요. 객혈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기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출혈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도라든지. 그쵸? 공기의 길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객혈이 나오는 환자는 금식하셔야 됩니다. 물도 안 돼요. 그러다가 또 흡인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객혈 환자도 수분 공급 안 됩니다. 무의식 환자, 구강으로 먹다 바로 흡인되겠죠? 안 됩니다. 위 천공 있는 사람도 이거 빨리 응급수술 들어가야 돼요. 위가 뚫렸어요. 이거 자꾸 방치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막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빨리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금식하셔야 돼요. 위천공 금식. 또 급성 충수염 이것도 빨리 응급으로 뭐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죠. 빨리 수술 안 하면 그 충수 부위, 맹장의 끝에 있죠? 이 충수 부위가 터지면서 이것도 역시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수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셔야 돼요. 목말라 하고 그러면은 수액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의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절대로 구강으로 안 되고 금식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하게 수분 공급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환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선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수분 공급, 구강으로 섭취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분들을 지워 나가시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가볼까요? 70대 부동 환자. 부동 환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분께서 결국엔 기저귀까지 착용하고 계시네요. 근데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면 기저귀가 좀 습하죠? 이 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엉덩이에 빨갛게 발진이 생겼어요. 이게 욕창 아무래도 1단계로 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저귀는 당분간 안 돼요. 그쵸? 기저귀를 착용하면 더 이제 소변이 묻고 하면 피부가 더 발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나을 때까지 뭐 착용하고 있어요? 유치도관. 유치도관이라고 하는 건 단순 도뇨가 아니라 유치도뇨죠. 이 소변줄, 도뇨관에다가 뭐도 있어요? 주머니, 소변 주머니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아무래도 하루 이상 좀 며칠 당분간은 이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꽂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항상 무슨 위험이 있어요? 요로감염 위험이 항상 높아요. 유치도관을 하고 있으면 요로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호전 보이잖아요, 피부가. 이제 피부 발진이 좀 호전 보이면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제거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볼 텐데 아무래도 또 실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기저귀를 착용하냐? 아니요. 이 자가 배뇨를 조금 더 훈련하기 위해서 바로 기저귀를 착용하진 않고요. 그러면 자가 배뇨하는 방법에 계속 누워 계시니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변기를 대어줍니다. 그런데 변기를 대어줄 때 실금이잖아요. 우리 요 실금 환자분들 중요한 간호가 제가 2가지가 있었어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 적게 먹으면 오히려 요가 농축돼가지고 더 방광을 자극해서 요 실금이 심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거. 소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배뇨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데 화장실을 직접 가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변기 대어줄 건데 어떻게 대어주면 돼요? 규칙적으로. 이게 중요한 간호예요. 첫 번째, 좌욕은 우선은 이거는 요실금 간호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순 도뇨 꼽는 거 아니에요. 유치 도뇨도 다시 하진 않을 거예요. 기저귀 착용도 다시 하진 않을 거고요. 자가 배뇨를 하는데 변기를 대줄 거고요. 어떻게 변기 대준다?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줄 겁니다. 요실금 간호도 되면서 우리 자가 배뇨 훈련도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치도관까지 가셨어요. 왜? 피부가 문제 있으니까. 그럼 피부가 다 나아서 이제 유치도관을 제거했을 때도 바로 기저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금 보일 경우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주자. 요실금 간호의 핵심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규칙적인 배뇨 습관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가볼까요? 분만한 지 이틀이 지난 산모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산후기, 분만 후에 간호인 것 같고요. 자, 이틀째 됐을 때 어떤 간호가 필요하냐. 이것도 좀 꽤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목욕을 한다는 게 통목욕이 욕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선은 분만 직후에 우리 뭐가 열려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 자궁 경부가 우리 분만했죠? 아직 열려 있어요. 이거 닫힐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닫힐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한 4에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완전히 닫힐 때까지. 그런데 열려 있을 때 아무래도 통목욕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통목욕을 하면 목욕하면서 균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통목욕은 아무래도 몇 주 이내는 하지 말아라고 하냐면 한 4에서 6주 후에 하라 그래요. 왜? 완전히 경부가 닫히고 나서 이때 권장합니다. 그 안에는 하지 않을 거예요. 통목욕. 그리고 뭐 성관계도 얘기를 볼 수 있겠죠. 이대로 성관계 열린 채로 하다가는 또 균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관계는 좀 더 여유를 둬서 6주 이후에 하라고 해요. 성관계는 6주 이후에 그리고 통목욕은 4에서 6주 이후에 경부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그래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틀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분만한 지 2일째. 그때 적색이 나올 수 있다. 정답이죠. 우리가 이 산후질 분비물을 오로라고 하잖아요. 이 분비물 색깔이 중요합니다. 적색으로는 우리가 분만 후 며칠까지? 분만 후 3일까지. 3일까지가 적색이에요. 그러니까 2일째니까 적색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색깔이 진해지는 갈색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4일째부터 10일까지. 색깔이 갈색이 돼요. 오로라고 하는 거는 3주까지 나오거든요. 마지막에는 색깔이 더 옅어져서 백색이 됩니다. 그래서 10일째부터 3주까지는 백색. 요 색깔 구분도 잘 하셔야 돼요. 산후질 분비물 적색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후질 분비물은요. 취 아니에요. 취 나면은 정상이 아니라 감염이에요. 일명 산후감염이라고 하죠. 균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지 원래 산후질 분비물은 알칼리성의 독특한 냄새, 뭐 악취는 아닙니다. 조금 더 그 생리혈 냄새라고 할까요? 피비린내 정도? 근데 악취는 나지 않아요. 악취 나면은 거품 나고 악취 나고 농성은 아무래도 그 안에 감염됐을 경우가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만한 지 이틀째 이미 그 전에 그 출산을 위해서 병동에 입원하셨을 겁니다. 왜 이제 와서 구조를 설명할까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입원 시, 초반에 입원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시기 설명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분만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에 계실 거거든요. 이거는 퇴원 시 이제 만약에 BCG를 맞으러 와야 될 경우라든지 이렇게 예방접종 스케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아직 이틀째니까 좀 그렇고 확실한 문장이 2번이 되겠어요. 색깔 확실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이번에는 특이하게 집에서 가정분만 하셨네요. 자, 가정분만을 선택한 산모가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거. 우리 분만할 때 아무래도 병원에서 하면은 굉장히 외과적 무균술로 엄청나게 멸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병원 기구니까. 근데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가위 같은 것도 뭐 끓여서 한다든지 좀 약간 소독이 좀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만하고 소독되지 않은 클램프, 가위 이런 걸로 탯줄을 절단할 때 우리 아이한테 갈 수 있는 게 바로 파상풍균입니다. 솔직히 신생아가 걷지도 못하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고 하는데 파상풍이 걸릴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걸릴 수 있던 이유는 아무래도 소독되지 않은 탯줄, 이 제대를 절단 시에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가정분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파상풍 간호를 해볼 건데 파상풍 국가고시에 굉장히 잘 나오죠. 일명 우리가 3대 증상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자, 입이 앙 하고 다물어져서 안 벌려지는 거 우리 무슨 장애라고 하죠? 입 벌림 장애. 입이 앙 하고 다물어져서. 왜냐하면 그 파상풍균이 신경까지 침투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신경까지 침투하면서 이 뇌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근육 같은 거 다 마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입 벌림 장애, 앙 다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통 그 입꼬리가 한쪽이 씩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이거 썩소라고도 하죠. 연축 미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활처럼 이렇게 휘어요. 그쵸? 몸이. 그래서 이거를 활 모양으로
강직, 이런 식으로 활 모양을 띠면서 몸이 굳어갑니다. 강직. 이런 근육이 또 마비된다 그랬는데 또 신생아 간호에서 중요한 게 호흡이잖아요. 근데 호흡에도 우리 횡격막 같은 근육이 있어요. 이 호흡근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생아 간호에서 중요한 거는 호흡근 마비되니까 우리 호흡 잘 되게 잘해줘야 돼요. 이게 신경까지 침투하니까 뇌신경에도 침투해가지고요. 경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파상풍에 감염됐을 때 우리 신생아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일명 3대 증상, 입벌림 장애, 연충 미소, 활모약 강증도 있고 플러스 호흡근 마비에다가 경련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경련은 이전에도 많이 공부했잖아요. 경련은 제일 무서운 게 자극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빛과 소리 어때요?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실 안경도 어떻게? 어둡고 조용하게. 그거를 꼭 염두하면서 이 증상을 보면서 우리 간호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빛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광선요법? 안 돼요. 자극 주면 안 됩니다. 광선요법은 우리 황달 아이들이 하는 거죠. 잘못됐어요. 두 번째, 경련 시 골절 예방을 위해서 보호대. 우리 경련하고 있을 때 붙잡거나 보호대 하면은 신체가 또 뒤틀려가지고 손상된다 그랬죠. 금지. 그리고 방안을 어둡게 한다. 맞아요. 어둡고 조용하게. 호흡근 마비를 방지한다. 기도 열어준다. 좋아요. 3번.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찜질, 마사지 이런 것도 자극이죠. 자극 주면 안 됩니다. 자극 주면은 신경이 더 자극돼서 경련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밝게, 빛 안 돼요. 경쾌한 음악, 소리 안 돼요. 어둡고 조용하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연골접합이 일어난 후 성장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초래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자, 성장 호르몬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뇌하수체 전엽일까요? 후엽일까요? 전엽입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러면은 뇌하수체라는 게 보통 우리 시상하부라고 있죠. 이 시상하부 밑에 매달려 있는 샘 덩어리고 우리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최근 문제에는 후엽에서는 딱 두 가지가 나왔죠. 후엽이 크기가 4분의 1 정도로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옥시토신 나오고요. 자궁수축. 그 다음에 우리 항이뇨 호르몬 이래가지고 이뇨를 막는 이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보시면 여기 전엽이 좀 많아요. 전엽 같은 경우는 크기도 한 4분의 3 정도 되고 크기도 크죠. 크니까 호르몬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리고 우리 생식기를 자극하는 호르몬으로서 이름이 남포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그쵸? 그리고 부신 피지를 또 자극하는 호르몬. 이런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4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자극하는 호르몬 말고 그 전엽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시험에 잘 나오죠. 대표적으로 지금 나왔던 성장 호르몬. 그쵸? 그리고 우리가 젖분비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젖분비 호르몬을 대표적으로 프로락틴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유즙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고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성장이죠. 키라든지 성장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또 혈당도 올린다는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 호르몬. 대표적으로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적당히 나와야 되죠. 하지만 이 호르몬은 너무 과잉돼도 문제가 되고요. 또 결핍돼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장 호르몬 관련해서 질환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결핍과 과잉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선은 성장판이라고 하죠. 성장판이 닫히기 전 그러면은 일단 성장기입니다. 성장판이 안 닫혔기 때문에 혹시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으면은 엄청나게 과잉되면은 키가 계속 크겠죠. 그래서 성장기 때 아직 이거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어요. 연골 접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때는 엄청 자랍니다. 그러면 성장기 때 과잉되면 어떤 병이 날까요? 키가 계속 자라겠죠. 잭과 콩나물에 우리 콩나물처럼 계속 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인증이 됩니다. 성장기.
그쵸? 그런데 또 너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기 때 계속 커야 되는데 3살, 4살 키로 성인 될 때까지 멈춰버리는 거예요. 성장기 때 자라지 못했죠. 그렇게 되면 키가 작은 우리가 외소증, 일명 난장이증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떨 때일 때? 성장기일 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제 연골 접합이 일어났다는 뜻은 접합, 연골이 접합됐다. 그러니까 성장판이 닫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닫혔다라는 거는 성장기가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 지나서 이제 키는 안 자랍니다. 안 자라는데 계속 성장 호르몬이 과잉되다 보니까 이제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말단이라든지 연골 말단 부분이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턱이 길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길어지고 이걸 뭐라고 한다?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됐을 때가 두 가지로 나뉠 때 성장기일 때는 거인증, 그리고 성인이 돼가지고 성장판이 닫힌 연골 접합이 일어난 다음에 과잉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 그리고 성장기 때 잘 안 나와가지고 어릴 때 키로 멈췄다. 그러면은 외소증이 되는 거예요. 그쵸?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는 무슨 호르몬이 많이 나왔던 거냐면 부신피질 호르몬들 있죠. 우리 코티솔, 알도스테론, 뭐 안드로젠 같은 것들이 과잉 분비됐을 때 쿠싱 증후군. 그러면은 코티솔 때문에 살이 많이 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얼굴에 여드름, 안드로젠 때문에, 그리고 또 막 혈압이 올라가요. 우리 알도스테론 때문에 염분이라든지 뭐 수분 제흡수가 많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쿠싱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요봉증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전에 항이뇨 호르몬 있죠. 내하수체 후엽에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소변을 이렇게 재흡수, 우리가 소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수분을 다시 재흡수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은 이 수분 같은 것들이 모두 여가 되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심각하게 다뇨가 되고요. 자꾸 빠져나가면은 요붕증 같은 게 진단을 받으면 소변량이 막 심하면 6리터 하루에. 원래 1,500에서 2,000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6리터 이런 식으로 아니면 12리터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붕증에 빠지게 되면 심각하게 탈수가 될 수 있어요. 물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됐을 때?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됐을 때. 그러면 1번, 4번도 아니죠? 이거는 성장 호르몬 중에서도 아무래도 성인, 성장판이 닫히고 과잉 분비돼서 초래되는 질환은 5번 말단 비대증입니다. 자, 13번 한번 가볼까요? 13번은 우리가 산전 검사 중에 초음파네요. 우리 복부 초음파 가장 많이 하고 우리 확정적 징후로서 우리 태아가 보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 자, 16주 된 산모가 이제 산전 진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태반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나 봐요. 우리 태아도 보지만 태반의 위치를 보는데 태반 같은 경우는 우리 몇 개월에 완성되죠? 3개월에 완성이 되었고 완성돼가지고 위치가 똑바른지 이제 초음파를 확인해서 보는 것 같아요. 배에다가 젤을 바르고 이렇게 확인할 텐데 아무래도 태반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자궁, 저. 여기가 경부죠. 자궁 경부고 여기 위에가 자궁저라고 하는데 태반은 원래 예쁘게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태반이죠? 근데 태반이 만약에 이렇게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가 뭐 전치 태반이라는 진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반이 자궁조에 예쁘게 있는지 이거를 복부 초음파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로 이번에는 태반의 위치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임신에서 우리 초기 있죠. 1기라고 할까요? 1기, 2기, 3기라고 했을 때 아주 초반과 중반과 후반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자궁이 작아요. 자궁이 되게 작겠죠. 작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를 해야 되냐면 채워야 돼요. 우리 임신 1기 때는 자궁이 작기 때문에 이 자궁을 만약에 젤을 발라서 이렇게 초음파로 보려면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궁 앞에 있는 이 방광 있죠. 이 방광에 소변을 채워서 이 자궁을 좀 밀려 올라가게 해가지고 봐야지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2기, 3기 때는 아무래도 중반, 후반에는 자궁이 좀 커져 있겠죠. 자궁이 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방광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도 잘 보여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예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외가 뭐냐면요. 태반을 보려면 좀 되도록이면 방광을 채워야 돼요.
응. 태반을 보려면 요 방광을 좀 채워야 태반이 조금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2기, 3기라도 혹시 태반을 보겠다라고 하면 방광을 좀 채워야 돼요. 소변을. 방광을 좀 채워서 해야 태반 위치를 볼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태아 볼 때는 2기, 3기 때는 채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태반을 볼 때는 방광은 충분히 채운다라는 말이 팽만시켜야 됩니다. 소변을 참고 검사를 진행해야 돼요. 그럼 1번부터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초음파 할 때 간호고요. 젤 같은 거 되게 차가우면 임산부가 놀래겠죠. 그래서 차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하게 보온해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골반 내진 자세라는 거는 어떤 자세예요? 절석이, 세석이 같은 자세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다리를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누운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골반 내진 자세를 할 필요는 없어요. 2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검사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참게 한다. 맞아요. 소변을 참아가지고 방광을 팽만시켜야 돼요. 소변을 참게 한다. 방광을 팽만. 왜? 이거는 사실은 16주라 가지고 2기 정도 되잖아요. 그럼 2기 때는 안 채워도 되잖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태반 위치를 보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채워야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포비돈 같은 소독은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침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젤로 이렇게 확인해서 그 초음파 기계를 대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포비돈 소독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젤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금식이 아니라 금식할 필요는 없어요, 따로. 그냥 방광, 우리 그냥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방광을 채우냐, 안 채우냐. 만약에 방광을 채우려면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2시간 전에 좀 1리터 정도 물을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태반의 위치는 아무래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식할 필요는 없어요. 태반 위치 확인 때문에 16주라도 채운다라는 거. 원래는 그냥 태아를 보는 거면 2기, 3기 때는 채울 필요 없고 1기 때 초반일 때 자궁이 작기 때문에 채우면 됩니다. 이거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